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는 것이 있죠. 이게 노래에도 나오고 뭐 헌법에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죠? 네,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인데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라는 뜻이죠. 민주주의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민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공화주의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나아가서 공화주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1조 1항에 아주 명백하게 못을 박아놨죠. 근데 이제 과연 민주적이냐 하는 논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화적이냐 하는 논쟁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논쟁은 많이 있지만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주의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민주주의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면,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반드시 공화주의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이어야만 공화주의적이 되고, 공화주의적이 되려면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민주주의가 처음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국가와 조직을 운영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 아테네에 2400년 전쯤에, 2400년, 500년 전쯤에 그리스에서 그런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실현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마, 고대 로마로 넘어가서, 고대 로마는 민주주의를 넘어서 공화주의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국가 운영을 공화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서 로마 공화정이다, 이렇게 역사에서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중세를 거쳐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약간의 왜곡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양 사람들의 사상체계는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오늘날 세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라 시대에 원효 스님, 원효 대사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화쟁 사상이니 일심 사상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오늘에 되살려서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현대적으로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제도 자체가 다 서양에서 온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러 들어갈 때까지 만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오리지널리티가 다 서양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게 뭐 있긴 있어요. 어쩌다가. 김치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고유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한글, 우리가 만나는 이 한글,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 조상들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따져보면 이거 다 서양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유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지금 민주주의, 공화주의 똑같습니다. 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플러스 공화주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반드시 인간 존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 존중이 없으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집단 지성이 일어나야만 공화주의적인 방식이 됩니다. 집단 지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화주의적인 방식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왜 그러면 인간을 존중하느냐? 인간이 존중되는 그 자체가 가치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늘 관심은 뭐냐면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할 때만 생산성이 높아져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존중받지 않을 때예요.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에는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존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 지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집단 지성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창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성이 발현될 때 비로소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집단 지성이 일어나야만 창의성도 높아져요. 이게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인간 존중과 집단 지성도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과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를 쭉 훑어보면 결국은 무슨 싸움이었냐면 생산성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왜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눌려 지내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만든 걸 우리가 그냥 가져다가 모방해서 우리식으로 만들어 쓰느냐 하면 오리지널리티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없느냐 하면 그것은 생산성과 창의성이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서양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 사실상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다 서양 거를 우리가 모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잘났느냐?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뭐 잘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별로 잘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이제 그 총균세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균 그 이 스틸 그 철 이것이 인류 문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 문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뭔가를 추적해 보니까 결국은 다 뭐였다는 얘기예요. 뭐였다는 얘기죠? 다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게 너무 머리가 좋고 굉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 우연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양이 우리 동아시아를 이렇게 집어삼키듯이 모든 그 현대 문명을 21세기 문명을 다 그 휩쓸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 크게 잘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연히 거기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지? 그걸 몰라. 하여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산업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나거나 이런 동아시아에서 일어났으면 여기가 또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21세기 지구 덩어리를 다 지배할 수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그게 역전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체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뭔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서 뒤에서 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하면 그것은 가정이든 또는 기업이든 또는 국가든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이 두 가지 이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크게 제약되는 하나의 새로운 이념이 있습니다. 다른 이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이념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해 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엄청난 노력을 굉장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나쁜 거냐 그러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여기가 이게 마약과 같아서 이게 한번 맞으면 계속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게 중독되는 자본주의적 중독성이 있어서 거기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독 상태에 빠지게 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자본주의적 중독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돼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스럽게 좀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도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태어날 때부터도 다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자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익숙한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만 하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그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아주 교묘한 이념 체계인데 요 두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본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본이 돈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하고 흔히 말하는 돈하고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같은 말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어쨌든 돈을 추구하는 이념체계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백성민의 주인 주자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백성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이념체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인권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자본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이에서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이렇게 흘러요. 서로 합치할 수가 없어요. 서로 적당히 이렇게 밍글되지 않는다. 적당히 이게 뭐지? 혼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인권을 추구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을 추구하면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면 인권이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민주주의적으로 인권을 추구하는 이념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 정신세계에서 점점 줄어들고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추구하는 정신의 강도만 우리 머릿속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점점 커져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제 안 보여요. 그래서 온통 우리 사회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이제 완전히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돈이 곧 민주주의를 대신하게 된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게 심각하죠. 근데 왜 그럼 자본주의가 이 자본을 추구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거고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본주의는 그럼 뭐냐? 자본주의는 뭐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은 다 시장에 있어요. 시장에서 돈이 거래되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다 시장에서 일어나요. 그 시장 경제를 굉장히 중시해줘. 그래서 이 자본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을 중시해요. 이 사람은 시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항상 균형을 맞게 하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효율적인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효율적이라고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려고 엄청 많은 어느 국가든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유통되는 곳이 바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의 주식이 다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식회사 제도인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회사의 모습들은 대개 다 주식회사죠. 근데 제가 가로 열고 미국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주식회사라고 다 똑같은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똑같은 주식회사지만 주식회사의 운영 형태가 법으로 미국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와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하게 만들어 놨어요. 온전히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조직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나라들이 이 세계에는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국식 주식회사,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 회사,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형 자본주의, 주식회사가 온통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시장 경제를 위해서, 시장 경제가 항상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유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지금 민영화라고 그랬는데, 사실 영어로 말하면 사유화라는 뜻이죠. 어떤 개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공공이 해야 할, 마땅히 공공이 해야 될 것을 다 개인에게 넘겨줘서 개인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이 해야 될 건데 개인에게 다 넘겨준 것들이 있어요. 뭐죠?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가 그렇습니다. 학교는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가 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에 가잖아요. 이 교육을 어디서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시장에서 맡고 있어요. 이거는 큰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시장에 맡겨져 있나? 우리의 의료 서비스가 거의 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막 간판으로 광고를 하고요. 유럽에 가면 병원이 광고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병원들이 전부 다 자기네 회사를 한다. 자기네 병원에 와서 성형수술하라고 5만 군데 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제일 잘한다고 그러고, 자기네가 뭐 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버젓이 지하철 간에, 버스 간에 병원 광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장 원리로 이 의료 서비스를 맡겨주는 거죠. 이 밖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다 시장 경제에 맡김으로써 뭔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이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교육도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고, 아주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의료도 시장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시장이 땅값이 막 오르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이게 땅은 딱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값이 막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괜히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만, 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가난뱅이로 전락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든지 토지 또는 의료 서비스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 기능에다 맡겨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도 우리 사회는 그거를 그냥 시장에다가 맡겨놓은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사유화하고, 또 공공이 해야 할 것,
것들. 지금 그래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공공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전부 다 민간에다가 넘겨주려는 민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 철도, 공항, 전기, 뭐 하다못해 방송도 이건 완전히 공공재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그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방송하라고 허가를 내주고 거기다 마음대로 광고를 내서 엉터리 같은 방송을 막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자,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이념은 시장 경제를 중시해요. 그런데요, 시장 경제가 나타나면 그 시장 경제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시장 경제에 편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거 가봐야 거기 가서 돈을 잘 못 벌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기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그 사회적으로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시험 공부해서 시험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 책임이라는 거지. 그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 자본시장에서 낙오한 사람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너 성적이 나빴잖아. 이런 얘기예요. 너 그거 못했잖아. 너 게을렀잖아. 이렇게, 그거 네 책임이지. 네가 뭐 그래서 너 돈 못 버는 건 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 이 자본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기가 부나 이득을 추구하고 거기서 이득을 추구하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찍소리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도록 굉장히 유도합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이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서들 많이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한다는 말은 결국 시장에서 너도 나가서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한두 권씩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니까 자기 개발이 되던가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좋은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본시장, 시장 경쟁에 대해서 내가 낙오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삶의 방식을 내가 알아서 살아왔는데 그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서 거기서 이기도록 나를 그렇게 거기다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춰지겠어요? 안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춰지는 사람들이 이건 내 책임이잖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개발서를 사다가 열심히 보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 뭐 아침형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뭐 윈윈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해봤자 안 됩니다. 자기 개발서를 써서 파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만 그 자기 개발서를 읽어본 사람은 절대 자기 개발이 안 돼요.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사회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 경제에 부합하지 않도록 자기 성격이 형성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시장 경제에서 승리한 사람만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쪽이 주먹만 발달한 이 사람만 잘 살고 이쪽 주먹이 발달한 사람은 못 살게 되는 이거 아주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 한쪽 면만 생각하고 다른 쪽 면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어디서 유행하느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유행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는 자기 개발서를 만들어봤자 팔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발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시장 경제에서 나가서 내가 승리를 하냐, 그 패배하느냐에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을 억지로 하려고 자기 개발서를 읽고 아침형의 인간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가 이게 아주 왜 악마의 편집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기 개발서는 보지 않으시도록 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뭔가 불편하다. 우리 사회에 내가 못 살고 있다. 뭔가 취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고 프로세스의 문제이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렇게 이 삼각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이념은 반드시 시장 경제를 중시하면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낙오된 사람들이 수두룩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대도 또 공부 안 했잖아. 이렇게 자기 책임으로 돌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마의 맷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칼 폴란이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쓴 말인데요. 제가 갖다가 그냥 썼습니다. 악마의 맷돌에 우리 사회가 걸려든 것입니다. 이렇게 걸려들었기 때문에 악마의 맷돌에 한번 걸려들면 다 아작이 나는 겁니다. 자본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정신적 폭력, 그것이 바로 자기 책임의 원리인데 이 삼각편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주 소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낳고요. 지금 우리가 생계형 자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양극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반드시 특권 계급들이 생깁니다. 특권 계급이 어떤 계급이냐면요. 병역 미필 이런 것도 있지만 저 높은 데 계신 분들 보면 대개 다 특권 계급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범법 행위를 해도 대개 청문회에서 그냥 넘어가죠. 대개. 아주 현저하게 비타 500을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돼도 그렇지 않고 그냥 웬만한 범죄 행위는 다 넘어가죠. 그게 특권 계급이죠. 일반인이 그런 거 했다가는 아주 철퇴를 가하죠. 그게 특권 계급이 시장 경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돈이 밑으로 아주 음험하게 테이블 밑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이렇게 전관예우로 몇십억씩 이렇게 받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그 사회는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특권 계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책임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주종 관계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이 관계가 형성되죠. 너는 돈이 얼마 없잖아. 그러니까 또 내 해자에 와서 이렇게 그래서 겨우 밥 세 끼 먹을 정도의 공급을 주고 그렇게 거의 노예 부리듯이 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악마의 맷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들면 그 사회가 남아나지 않는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회는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런 악마의 맷돌이 작동하는 조직 구조의 특징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알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 맨 꼭대기 정점에 뭐가 있어요? 1인이 있어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1인이 있고 그 밑에 계층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게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구조의 특징은 명령하고 통제합니다. 누군가 맨 꼭대기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령해요. 그리고 명령대로 됐는지 통제합니다. 지시와 복종을 강요합니다.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악마의 맷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칼 폴란이라는 경제학자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고발한 의료 시스템에 관한 것을 고발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 시코 다 보셨죠?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개판인가 하는 것을 5천만 내지 6천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고를 나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기 여기 다친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확 째졌어요. 이렇게 다리가. 그러면 그것을 집에서 자기가 꼬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심각하죠. 이 21세기 지구의 가장 강력한 국가, 그 슈퍼파워, 미국이 지금 그 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악마의 맷돌에 걸려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의 이 자본주의적인 이념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인사이드 잡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거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서 이 세 축이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세 축, 투자은행들. 여러분 잘 알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당시 메릴 린치니 그 베어 스턴스니 이런 투자은행들의 고위층 임원들과 재무부, 고위 관료들과 또는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있는 감독 관료들이 이제 공직에 있는 관료들이죠. 고위 관료들이죠. 그 다음에 그 하버드, 그 프린스턴,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학과에 있는 경제 경영학 교수들. 이 셋이서 서로 삼위일체로 스크럼을 짜가지고 가장 가난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신용을 갖추지 못해서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그 사람들의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은 전부 다 집을 내놓고 길거리에 내앉아야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다? 더 빨아먹는 아주 흡혈귀 같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인사이드 잡에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건 다큐멘터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공화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온 인류를 말하자면 돈에 중독시켜버리고 그래서 민주주의도 잃어버리고 공화주의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죠. 이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돈에 중독되도록 만든 거죠. 우리가 얼마나 돈에 중독됐는지는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민주주의란 뭐냐? 백성민의 주인 주자니까 백성이 모두 다 주인이 된다는 거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 존중의 사상이 이 속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중받으면 반드시 생산성이 오릅니다. 인간이 존중받는다는 걸 뭘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할 때 생산성이 오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애도 그렇습니다. 지 방이 지저분해서 지 엄마가 야, 방 좀 청소해 라고 시키면 애가 방 청소를 안 하지만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지가 알아서 할 때 그때가 생산성이 제일 높죠.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들었는데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야단을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타율적이 되어서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타율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됐을 때가 바로 인간 존중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생산성 싸움인데, 민주주의적인 방식,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되었을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그 사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공화주의는 뭐냐? 아까 민주주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공화주의를 실현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공화주의는 요 인간 존중과 생산성 향상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더 붙냐면 바로 이 공공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가 매우 우리가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의 이념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 공화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인데요. 이게 다 서양에서 온 거니까 라틴어이죠. 이게 푸블리카,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것입니다. 공공. 여기는 것,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Republic of Korea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빠져요. 우리가 영어로 쓸 때 한국의 이름을, 대한민국의 이름을 Republic of Korea라고 얘기했을 때 그 Republic이에요. 그러니까 Republic이라는 말은 공화국이라는 뜻이죠.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공공의 거예요? 뭐가? 이 볼펜이? 아니면 뭐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공공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냥 우연히 내가 지금 이 볼펜을 쥐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언젠가 이 볼펜을 놔야 되죠. 이게 내 거예요? 내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볼펜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이 볼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지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갑도 마찬가지죠. 이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이 지갑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있어서 내가 지금 쓰고 있을 뿐, 사실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거죠. 그거 누구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 이 건물도 우리 모두의 것이죠. 내 몸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연히 내가 여기 이렇게 태어나서 우연히 공부를 해서 우연히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 거예요? 이 몸이 우리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선, 누구라도 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공화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죠?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이 다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제1조 1항에 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주의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디로 나간다고? 공화주의로 나가야 된다. 공화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공화는 이 모든 것이 다 공공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업에서 할 때 반드시 환경 문제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업이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를 공공이라고 생각하는 공공선을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러면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장 경제를 잘 활용합니다. 민주주의는 시장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아주 좋은 데 사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말해요. Social Market Economy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주 시장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교육을 시장에다 맡기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주택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또 뭘 시장에 맡기지 않을까요? 시장에 맡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국방을 시장에다 맡길 수 없잖아요. 그죠? 외교도 시장에 맡길 수 없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모든 도로 이런 걸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막 시장에 맡겼죠. 그래서 뭐 맥쿼리 같은 무슨 이런 그 회사가 와가지고 투자해서 뭐 몇십 년 동안 그 통행료를 받는 걸 뭐 계약을 하고 이게 다 시장에 맡기는 거거든요. 이 시장에 맡기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통행료를 높이 받아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세금을 내고 그 개인에게 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조금씩 더 내서 그거를 아예 국민 전체가 통째로 건설을 해서 SOC를 온 국민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공화주의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 공화주의적인 방식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로마 시대에 와서 공화주의로 정착이 돼서 지중해 일대 전체를 공화주의적인 방식으로 로마가 통일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황제정으로 바뀌어서 황제들이 로마 말기에는 완전히 그 부패해지는 바람에 거기 이제 로마가 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은 더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자들은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효율적이지 않다. 항상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나 효율적인 데가 있다. 효율적인 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핸드백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핸드백이 1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죠. 1000만 원짜리 핸드백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충분하다 나는 생각해서 이거를 100만 원 주고 사서 지금 쓴단 말이에요. 만족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만족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소한도 1000만 원은 줘야지. 이거 핸드백이지. 어떻게 1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사라고. 아무 문제가 없죠.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들고 다니면 되지. 이거 10만 원짜리도 있는데 10만 원짜리 들고 다니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견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10만 원짜리를 하든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가치에 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1000만 원짜리 그건 자기 취향이니까. 그런 거는 다 어디에다 맡겨야 돼요? 시장에 맡겨도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볼펜 이거 500원짜리인데요. 삼색 볼펜 이 500원짜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5만 원짜리를 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500만 원짜리 볼펜도 있어요. 그걸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다. 약간 미친놈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럼 시장에서 그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해지니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부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시장이에요. 시장은 그렇게 맡기자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다 맡기면 안 될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교육, 두 번째 의료 서비스. 왜냐하면 교육은 민주주의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뭐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이 되도록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이 되도록 한다 하려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고용한 머슴이 있어. 근데 머슴이 주인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해 똑똑해. 그러면 이 주인을 속여 먹을까 안 속여 먹을까? 속여 먹을 가능성이 아주 많지. 왜냐하면 이 멍청하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온 백성들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똑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무조건 자기가 원하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시장에다 맡기면 안 돼. 시장은 돈으로 쇼를 보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과외를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과외를 못 받을 거란 말이야.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이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로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좋은 곳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으니까 점점 그 빈곤이 악순환 걸려서 세대로 빈곤이 세습되는 이런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육은 시장에다 맡기면 안 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반드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유럽 사회, 서유럽 사회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협동조합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경영학에서도 인사조직 분야를 전공한 사람인데 협동조합 강의를 쉽게 막 할 수 있는 것은 유럽 사회는 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정생활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이 이런 협동조합적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이용하되 아까 얘기했던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협동조합이 뭔가 내가 전공도 아니지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국가는 의무가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산무정책으로 개입한다고 그러는데요. 산무정책이 뭐냐면 국가 책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국가는 기본적인 책임으로 세 가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무상의료, 거의 무상의료, 가로치고 거의 무상의료 이렇게 한 이유는 보험료를 조금 자기 수입에 따라서 내요. 수입이 없는 사람은 아주 상징적인 금액을 내기는 누구나 다 의료보험을 내지만 의료보험 많이 내고 적게 내는 데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는 다 똑같아. 그렇지만 자기 수입에 따라서 조금씩 내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사람은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적게 내고.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학생 때 한 학기에 한 3만 원 정도 의료보험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인 가족을 다 커버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무상 의료 서비스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든지 제가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그거 다 공짜죠. 근데 약값은 내요. 약을 처방받으면 약국에 가서 3마르크 그때 돈으로 우리 돈으로 약 1,500원 정도 내면 약을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1,500원만 내면 다
처방을 받을 수 있죠.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는데 뭐 내내 그 조시 그 트렌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거의 무상으로요. 거의 무상주택. 무상주택은 이렇게 국가에서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공급합니다. 공급하는데 그래서 분양하는 것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거기 살도록, 그리고 월세만 내면 되도록. 근데 월세도 굉장히 이렇게 한 30년에 걸쳐서 30년 내지 50년에 걸쳐서 그 지은 원가를 분할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로 분할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싸죠. 그러니까 거의 뭐 무상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그래서 안정돼 있고, 우리처럼 막 집값이 땅값과 같이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안정적인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안 되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는데 내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가 없잖아. 내가 병든 사람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가 없잖아.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해서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서 투표를 제대로 하며 이 정부가 하는, 내 머슴들이 하는 거를 제대로 감시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그 국가의 주인이다 내가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주의인데, 그것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서 상호 부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아주 시민단체가 강력하죠. 그런 사회에서는. 국가 책임.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삼각편대가 아까 제가 악마의 맷돌이라는 말에 대신해서 천사의 맷돌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그냥 갖다 붙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의 맷돌이 돌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수평구조로 돼 있어요. 수평구조의 뜻은 뭐냐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상생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의 맷돌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저 다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존중, 배려, 나눔, 상생, 대화, 토론, 이게 다 좋은 말이야. 그게 좋은 말인데 우리 다 안다. 근데 왜 저게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조직에서 새누리당하고 뭐더라? 새정치연합하고 왜 저게 안 될까요? 왜 저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상생하고 대화와 토론이 왜 안 될까요? 새정치연합 맞아요?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서로 막 개판되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응? 기본적으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하잖아요. 내가 어떤 주장이 옳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겸손한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악다구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상대방의 주장이 내가 봤을 땐 틀린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상대는 항상 틀려. 나하고 다르니까 틀린 거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항상 거꾸로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하지 못할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해버리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옳은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한 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틀릴 수 있다는 이 말하자면 확률을 이렇게 여유를 두고 이야기하고 여유를 두고 상대방에게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면 서로 이 수평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수평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수평 구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아까 그 자본주의 체계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수평 구조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수평 구조는 기본적으로 계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급은 있어요. 하지만 그 계급이 자기의 역할과 책임으로 전환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일반 조직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작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역할이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돼 있어요.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뭐 하여튼 저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로 수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통제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복종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계급장이 없어요. 역할은 있지만 역할이 크죠. 이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지만 서로 자기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해서 서로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이게 수평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사회에서. 왜냐면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해본 적이. 그래서 민주주의란 뭐냐? 이 천사의 맷돌을, 지금 제가 얘기한 천사의 맷돌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식.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가 책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대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건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사회적 기업으로,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시민단체로 연대하여 국가에게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게 뻔하니까 말아버리고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